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34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총선 결과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뭐 야당이 참패할 거다, 200석을 얻을 거다, 180석을 얻을 거다, 새누리당이. 그때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정말 잠 못 잤거든요. 그러나 민심은 참으로 오묘하고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 그러나 분석해보고 회고하고 또 이렇게 성찰해봐야 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고려대 평화민주주의연구소 교수로 계시고 한국사회에 아주 손꼽히는 여론 분석 전문가이신 정한울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한울 교수님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웃음이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메일로 멘트로만 봐가지고. 예, 교수님. 뭐 간략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한울입니다. 이름이 한울이 한국. 예, 한글 이름이에요. 예. 예. 부모님이 혹시 운동권? 뭐 운동권. 한울 출판사하고 특수관계? 아유,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네. 정윤형 교수예요. 제가 했던 한사연의 소장님을 오래 하셨던. 우리 정태인 소장님하고 또 특수관계. 그렇죠. 예. 한울이 이거 그러니까 정한울 교수하고도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태인. 아니, 그런 특수는 역시 일가를 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릴 예. 거예요. 한울이 굉장히 좋은 뜻이잖아요. 예, 좋은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민중의 한울탈이.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폴라니 연구소. 교통방송에서 뭐 소장님 연락 온다는 연락 어떤가요? 제가 전화를 안 받죠. 무슨 경제평론 메일처럼 하자고 저한테 꼭 전해달라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합니다. 예, 자, 총선 결과. 먼저 한상희 선생님, 정태인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정한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총평 준비해 주시면서 한상희 선생님 어떠셨어요? 우리 안 차장님께서는 그날 뭐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새누리당 없는 세상 꿈에서나 보자 하고 자버렸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이상해져 버렸네. 그래도 출구조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6시쯤에. 아니요,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뭔가 굉장히 비운적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비극 영화도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막 골치 아프게 머리 썩이느니 자고 그냥 아침에 그냥 결과만 보는 게 낫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상희 교수하고 저의 유일한 차이는 한상희 교수는 잤지만 저는 술을 마셨죠. 근데 요새는 결과가 틀려왔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알려주는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만 물어봤죠. 근데 다 압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질 줄 알았는데 다 압도적으로 이긴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술 마셨는데 아침에 신문 보고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정한울 교수가 쓴 글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유일하게. 사실 저도 한 일주일 전에 빅데이터 하는 쪽 사람 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 전문가 중에서 유일하게 맞춘 사람이 정원을 교수예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거잖아요. 예.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엉터리였다. 네. 전문가들 또 뭐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뭐 신문마다 보면 여론조사 7분을 모셔가지고 누가 몇 석 보면 다 168석으로 돼 있거든요. 156에서 100, 예. 뭐 이렇게 나왔죠. 우리 참여연대 간사들도 그 전날 모여가지고 내기했구나. 저기 내기를 했어요. 저는 140석 정도를 했는데 130석을 맞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 그분이 우리 평화국제센터 이영하 간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그래도 140석 정도. 왜냐하면 저도 내내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지난 8년 동안의 악행을 우리 민초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거에 그 믿음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민중을 믿고 따르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아주 꼰대스러운 고전적인 운동권 표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저는 계속 떠오르는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어차피 이번에 그 믿음이 깨지면 탈조선할 생각이 있는데 나도 믿어보자. 그때 탈조선 하더라도. 자, 정원호 교수님 이렇게 시중 감남 을려들이 그 선거에 대한 잡담을 들으셨어요.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막 심지어는 요즘에 와서 그래요. 나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130석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많아졌어요. 주변에. 평소에는 아무 말 없었고 자기가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한우 교수님은 정말 맞추신 분입니다. 교수님 선거 결과 어떻게 예견하셨어요? 비슷하게. 아니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정도까지 이렇게 1, 2당이 교체될 정도까지는 생각지를 못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한 4월 10일 정도, 이게 4월 이제 한 3, 4일 남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여대 여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쓰고 기사도 내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서는 이거 아무래도 야당 쪽 선거운동에 저는 좀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대등한 국면까지 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다시 여대야소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최종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저도 뭐 맞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아니 여대 야소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겸손이죠. 말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가, 그렇죠. 정치 컨설턴트들이 뭐 10중 8구가 신문에 보면 예. 그 내노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소야대보다는 저한테 나온 건 1, 2당 싸움이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2, 3당 마지막 보고가 그러니까 제가 본 보고서는 1, 2당 싸움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보다 사실 1, 2당 싸움이라는 게 더 많이 나간 얘기죠. 조금 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막판 그 미공개된 이제 선거법상 미공개된 여론조사에 하면 국민의당 치고 올라가는 게 확연히 느껴졌고 경합 지역에서 야당이 두드러졌다. 뭐 이런 그랬나요, 교수님 실제로? 그 선거법상 우리 일주일 전에 공표 못 하죠. 그 사이에도 하시죠, 여론조사 회사들이. 여론조사들이 하죠. 예. 거기서 그런 결과가 좀 있었나요, 진짜로? 야당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사 결과를 쭉 이게 지켜보면 사실은 뭐 그 일주일 사이에 조사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 평가의 지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사실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거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 그건 일주일 조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체적인 이제 수도권 경합 지역 같은 경우 전체 여론에서는 새누리당이 조금 우세하거나 이제 오차범위인데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 보면 야당이 쪽으로 많이 쏠리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좀 새로운 패턴이었던 게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공개된 자료들은 아니고 근데 기존에 나왔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같은 지역군데 비슷한 시기인데 막 1, 2위가 바뀌고 그것도 큰 차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조사 방법상의 어떤 혼란이 하나 이제 좀 평가해야 될 대목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꼭 여대 야속 국면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 징표들이나 신호들은 분명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같은 뭐 여론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여론사 실무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제 그 정당에 있는 그 전략가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신호들을 이제 조금 제대로 이제 평가하지 못한, 그러니까 오히려 분석 틀 차원에서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와 그걸 분석하는 분석 틀의 어떤 좀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섞여 있었던 게 이번 선거 결과를 좀 정확히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여론조사가 다 틀려가지고 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같은 거 막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틀릴까요? 아니면 민심이 요동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야당 지지자들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는 뭐 500명 표본이 너무 적다, 뭐 업데이트에서 응답률이 너무 낮다,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한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이야기 한 번만 짚어보죠, 짧게. 뭐 많이 알려지겠으니까. 뭐가 조사 방법 자체는 뭐 제가 뭐 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바일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가구 전화를 안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바일에서도 요즘 막 그 광고 들어오고 막 그 스팸 들어오고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싫어하죠. 이제 거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여론조사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 미국도 지금 응답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그 표본들이 얼마만큼 전체 유권자들을 잘 대표하게끔 이제 표본 샘플링이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샘플링들이 이제 얼마나 무작위적으로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편중이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응답률이 낮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은 응답을 안 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한다는 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적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좀 과대대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응답률이 낮다는 건 뭔가 자기 발언을 하고 싶고 자기 태도가 좀 뚜렷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포착 안 되는 측면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낮은 응답률 문제하고 그 대표성 문제가 약간 여론조사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거고, 워낙 지금 이제 저렴한 이제 뭐 ARS 조사라든지 ARS 조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공심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20대 30대들이 그러니까 ARS로 자동응답으로 오는 전화들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샘플에 이제 굉장히 못 미치는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 그걸 이제 가중치를 막 몇 배씩 주다 보니까 사실은 특정 조사에서 약간만 좀 특이한 샘플들이 들어와도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여당을 지지하는 20, 30대가 답을 몇 개 해줬다. 그럼 거기에 이제 가중치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오세훈이 정세균을 막 15% 20% 이기는 걸로 막 나오는 거죠. 종로 20대 30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정세균은 제가 우리 참여연대 종로 있잖아요, 교수님. 정세균 의원이 중간에 뭐 보도자료도 내고 심지어 문자도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거 자신 있게.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앞서는 거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보통 후보들이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지자들 독려하는 차원에서 뭐 걱정 마라 따라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해도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밑바닥 여론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투표를 앞두고 그 3주 앞두고 17.3%인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는 거로 나왔잖아요. 근데 밑바닥 여론 완전히 다르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공을 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여론조사 회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오바나 저는 했어요. 재밌는 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오세훈 씨가 그렇게 했죠. 그 정세균 후보가 워낙 밑바닥을 다져놔가지고 감당불능이었다. 그 밑바닥 여론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동안 저는 그 정치를 자꾸 여론조사가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이번에 시정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다 여론조사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럼 사실은 이건 잘못된 사람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고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의 정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번에도 논문 하나를 썼는데 이게 제목이 외주민주주의 시대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냈거든요. 외주민주주의. 그러니까 재밌네요. 정치권에서 정치적 어떤 뭐 타협, 갈등, 조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 가령 어떤 정당에서 공직자 후보를 선출한다. 이건 사실 정당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정치의 그런 건데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정치권에서 그걸 스스로 정치력을 통해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객관화된 뭔가처럼 보이고 뭐 국민들의 다수 의견을 이제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외주화되는 거죠. 정치 과정 자체가 외주화되는 거죠. 마치 직장에서 사람 뽑고 대학에서 학생 뽑을 때 점수 가지고 뽑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 선거 같으면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가령 여론조사 질문을 봤는데 사실은 후보들을 잘 모르잖아요. 특히 신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만약 여론조사 그 전화를 받았다. 그럼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아는 사람을 답하게 되지 전혀 생판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게 거의 현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고 어떤 정책 공약 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당의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해나가야 될 것들이 거기서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라는 그러니까 참조를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이런 거겠다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의사결정을 대체해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외주 민주주의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뭐 선거 과정 이후에 좀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한을 교수가 얘기 안 할 거라서 제가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정치평론가들이에요 또. 네, 평론을 한다는 건 자기가 일정한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각을 보면 이제 숫자들이 그 시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기 쉽거든요. 네. 그건 인지과학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보는데 아까 정한을 교수 분명히 조짐이 있었다. 신호가 있었다. 근데 신호가 안 보이죠. 자기가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언론에다가 나는 160에 180세 새누리당이 이렇게 답을 해놨어.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 선생님이. 그럼 아무래도 다른 신호는 이미 언론에도 자기 분석이 맞아야 자기 이제 명성이나 신뢰도도 올라가는. 이건 잡음이라고 빼버리겠죠.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평론가들이 선거 결과 나오니까 그냥 말 바꾸는 데는 또 잽싸던데요. 잽싸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 뭐 몇몇 대표 뭐 리얼미터 아까 이택수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저 사과도 하고 이제 요런 또 방금 정한호 교수님 이야기한 그 여론조사 회사 어떤 정치 컨설턴트 시장에서도 광범위한 성찰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 짚고 아무튼 문제가 많다라는 건 알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야당 지지자들이 또 이것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야권이 분화되어 있고 진보 정당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야당 지지자들 여론조사에서 아예 다 싫다 이런 식으로 답을 안 한 분들이 많은데 여당은 딱 전화 오면 여당 지지자 신났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200석 안팎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기분 좋게 대답해 주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요런 것도 조금. 움직일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5, 60대의 참여율이나 또는 안에서 이 지지정당을 바꾼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그게 보수파들한테도 저거 넘어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죠.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쪽 이야기는 듣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이야기들이 아래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의원도 부산 경남이 뒤집어진다, 뭐 디비진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있겠구나 이번에는 참. 그리고 그 후보들이 막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자, 다시 총평으로 돌아가서 정한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민심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뭘 놓쳤고, 그러니까 뭐에 이제 그 잘못 봤길래 이런 어떤 기존 조사 결과에서 보여줬던 어떤 조짐들을 놓쳤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관심 뒀던 건 이번 선거 구도 자체가 일려 다야 구도. 그러니까 야권이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소선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분열돼 있으면 여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제 이 구도 하에서 이제 선거를 분석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근데 너무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번 여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론 변화의 가장 큰 이제 변화나 이제 충격은 사실은 그 정태인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수층의 변화가 저는 오히려 훨씬 큰 변화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2월 말 정도, 그러니까 선거 운동 본격화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대야소 구도가 그대로 현실화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 언론사랑 이제 그 기획 조사를 했었는데요. 한국일보. 네, 한국일보. 한국일보를 말해도 돼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한국은 굉장히 좋은 언론사잖아요. 근데 중도 예. 중립적이면서도 PPL이라고 예, 보고 독립적인. 예.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조사 기관하고 좀 다르게 조사를 했던 건 뭐냐면 보통의 조사들은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한 문항으로 물어보는데 이제 저희 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 정부 여당에 대한 태도와 야당에 대한 태도를 각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이 사실은 1차원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각각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했는데 첫 번째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심판론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한 43% 정도였고요.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높았던 거예요. 46, 47.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분열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쪼개져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오히려 정권 심판론보다도 야당 심판론이 높았었고요. 거기다가 인려 다야 구도니까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추론은 굉장히 정상적인 추론인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게 저희가 이제 한 달 두기로 했는데 3월 말에 공천 끝나는 그 즈음 이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정권 심판론이 이제 야당 심판론보다 높아지는 이런 변화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 진박 이제 파동 생기고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정부 여당에서 그러니까 특정 계파라고 해서 공천을 미루고 또 공천을 미루는 것도 아예 어떤 절차를 해서 이제 컷오프를 시키면 모르는데 또 뭐 공천 자체를 뭐 유예하고 굉장히 좀 치졸한 피말려 죽이는 작전을 펼쳤죠. 피말려 죽이는 작전을 펼치고 음모를 펼치고 윤상현이가 김무성 죽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승민을 피를 말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었죠. 너무 그러니까, 황당했죠. 근데 그때 비겁하게 결정을 미루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사퇴하기 바라고 지가 사퇴라고 자르면 피해자 된다고 그 모습 연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꼼수 여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지는 모습으로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꼼수 부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보수층한테 굉장히 타격을 줬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을 보면 가장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진 지역을 보면 TK, PK 그리고 세대를 보면은 물론 40대가 제일 많이 빠지긴 했는데 50대, 60대가 20대, 30대보다도 훨씬 많이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생각했던 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이렇게 쭉 돌면서 정리하러 일종의 진박 지역만 돌았죠. 대구하고 빨간 옷 입고 부산하고 돌고 나중에 빨간 옷 입고 청주하고 전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여론 장악력을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워낙 분노가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먹히지는 않겠지만 그 정부 여당의 사실 핵심 지지 기반이니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지표로 봤던 건 유승민 의원 지역구 조사나 김부겸 의원 지역구 조사를 보면 왔다 갔는데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장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냥 대통령의 말 몇 마디나 행동 몇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보수층의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균열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1차적인 이제 여대 야소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하나의 이제 첫 조짐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와 연동돼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얘기도 하는데 50대, 60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한국일보 데이터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 투표율 조사는 사실은 여론조사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 투표할 거냐 안 한다는 얘기하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패턴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50대, 60대가 투표 의향이 높고 20대, 30대가 낮은 이 패턴은 유지가 되는데
의외로 저번 19대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50대, 60대에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처음 봤던 현상이고요. 그리고 20대, 30대가 저번 19대 때에 비해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 사실 선거 과정의 질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투표장 안 가고 싶어 선거거든요. 사실 안 가는 게 맞는 선거죠. 좀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죠. 지지를 떠나서 그렇죠. 여야 모두 좀 한심하고 짜증이 그렇죠. 많이 아니, 났었죠. 선거구 획정한다고 몇 개월 보내고 그랬죠. 공천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로 예. 유권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었고 땡기는 정책도 별로 없었고 뭐 그리고 여러 이제 가지로, 예. 공천도 사실 아까 여당만 말씀드렸지만 야당도 사실 굉장히 야당도 뭐 대표가 예. 그 야당 대표가 이제 뭐 당무 거부하고 뭐 정치인들 예, 쫓아가서 예. 막 뭐 무릎 꿇고 심한 경우 아니, 뭐 투표율 숙주한 남겨두고 공천하고 그랬잖아요. 비례대표 공천은 야당이 최악의 공천이었다는 평가까지 심사에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났어요 우리 국민들이. 뭐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의당 상승하고 이제 연관됐다고 보는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정치 과정 선거 과정의 질을 놓고 보면 유권자들이 안 가는 게 맞는 선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상에서 그런 어떤 투표 의향의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건 사실 저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전하고는 좀 다른 두 번째 사인이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사인은 이런 거죠. 야권 분열 효과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180석 뭐 200석 간다. 그래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근거로도 사용이 됐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게 뭐냐면 수도권의 그 야권 분열 구도를 놓고 보면 이거는 나중에 무슨 좀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저는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려 다야 구도의 종류가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당선권에는 한 명만 있고 여당 당선권 한 명이 있고 당선권에 없는 두 야당이 분열된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당선권에 여당 하나, 야당 하나가 있고 나머지 좀 별로 이제 경쟁력 없는 야당 후보가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면 이번 수도권의 대부분 경합 지역을 보면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기 당선권에 예. 어쨌든 저기 야당 하나 여당 하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건 구분되어 있는? 사실상 1대1 구도였다고 보는 게 1대1 맞다는 구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야당이 취해야 될 전략은 사실 거기서 조금 몇 퍼센트 이걸 더 먹으려고 단일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 2간 경쟁 아까 그 1, 2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수도권의 경합 지역은 그 국민의당 후보들이 사실 10%대 이제 언저리지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은 그렇죠. 없었거든요. 예. 근데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득표제이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사실 사표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사실은 새누리당과 그 당선권에 있는 더민주당 그 두 후보 간의 경쟁으로 보고 자기가 투표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단일화 가지고 이제 야권끼리 이제 싸우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연출했던 게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의 대부분은 1대1 구도 사실상의 1대1 구도의 선거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사실 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단일화가 중요하죠. 어차피 어느 후보도 당선권이 안 되기 때문에 합해야지만 당선권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 전략이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후자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두 후보랑 단일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아예 그냥 그거 제치고 그렇죠. 1대1 대결하는 것도 되는데 근데 지금 야당이 분열한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다른 정당들이 합하는 건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멀쩡히 그 하나 있던 정당이 싸우고 나왔는데 과연 지금 그 시점에서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왜 쪼개졌냐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고대 정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합의도 못하고 조정도 못해갖고 여론조사에 맡겨서 지금 정치를 하는 지금 이 수준에서 과연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지금까지 막 치고받고 하던 그 정당과 아주 원만하게 어떤 그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거냐. 저는 그것도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 정말 단일화 협상 과정이 현실화됐다면 저는 그건 마이너스였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에서는 다 근접돼 오차범위 내에 이제 한 40여 개, 50여 개 지역구들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새누리당과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뭐 아젠다를 내놓던 이슈를 내놓던 이 경쟁으로 붙었어야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게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잘못 봤던 게 뭐냐면 예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시장 떨어졌을 때 예, 한명숙 오세훈. 예. 그때 노회찬 의원 2%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평가. 그러니까 저는 그 유형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후자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숙 대표는 혼자서 충분히 1대1 구도를 펼칠 수 있는 여기서 경쟁을 못해서 졌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건데 2% 그렇죠. 그걸 못 먹어서 졌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려 다야의 구도가 저는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야 되고 어떤 쪽 유형인가에 따라서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어쨌든 그 여론을 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을 오판한 정한 교수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앞으로 선거 때는 뭐 이렇게 좀 노선과 정책이 달라서 여러 여당이 나올 수 있고 여러 야당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단일화 연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은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번 수도권 뭐 충청권 이렇게 경합지에서 한 30여 곳 안팎은 야권표가 분산돼서 새누리당 어부지를 얻은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가 그게 안 나왔으면 그게 다 민주당 표로 가느냐 아니었다 이렇게 김성식 의원도 당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근데 뭐 20표, 30표, 막 200표 이렇게 진 데는 누가 보기에도 분산이 돼서 이제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를 얻은 데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정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저는 다만 제가 놀랐던 것은 정말 모두들 암울한 전망을 했던 건 어찌됐든 그 초경합 지역에서 야당표가 분산돼서 많게는 적게는 50군데에서 많게는 한 100군데에서 영향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민심이 대단하잖아요. 사실 분산된 거 맞거든요. 국민의당 후보가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수도권에 꽤 많았는데 원래 한 지지율에서는 한 동네 우리 광동구만 해도 한 5% 안팎이었는데 실제 투표는 10%가 넘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름 없는 후보인데도 공약도 거의 없고.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분산된 것보다 새누리당의 표를 더 안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됐어도 새누리당이 얻을 표가 15%에서 20%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야당 중에 제1당 그러니까 1당 그러니까 2, 3당 중에 2당한테 2당이 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국민의당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층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지지하기 전에 어느 정당을 지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과반에 가까운 건 더민주 야당 지지 성향이었던 게 맞죠. 그건 맞고 근데 이제 그래서 분열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30% 정도는 자기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좀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 그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율 하락 요인과 그 분명히 그건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표에 이동해서 오는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도상으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사실 이번 선거 과정 굉장히 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막 진박 아까 그런 무리한 과정들이 나왔던 건 아마도 이제 국민의당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조건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리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길 것 같다. 어찌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특히 야권 쪽에 이제 분석가들이 잘못 봤던 거 그래서 막 그 지지층이 사실은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야당 성향을 가진 지지층들이 있지만 국민의당 지지층에는 또 상당 부분은 그 바깥에 있는 새누리당 그렇죠. 쪽에서 온 쪽이랑 그 어떤 중도 무당파 쪽에서 온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지층을 완전히 나눠 먹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투표율이나 정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사실은 플러스 썸이에요. 제로 썸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민주가 올라가면 국민의당이 떨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 2월부터 3월까지 지금까지 어떤 그 지지율 변동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협력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분석 틀 자체가 야권표를 지금 서로 나눠 먹는다라는 그리고 아까 그 구조상으로 사실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는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상의 1대1 구도였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제로섬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선거 운동 과정 중반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공천 파동도 있었고 또 실제
계속 이제 어떤 그 국민의당과 1등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기보다 지금 3당이랑 경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2등이면 당연히 1등을 다투는 경쟁을 그러니까 저는 1위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2위 자리를 놓고 2, 3위가 다투는 이런 경쟁 구도를 펼친 게 근데 자꾸 그게 단일화에 대한 뭐 오판 뭐 이런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게 민주당이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지지율이 정체를 하고 국민의당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 그러니까 제로섬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후 선거 끝나고 이후 어떤 전국을 풀어가는 데서도 그러니까 1위가 됐지만 이제 뭐 무소속 이제 그 새누리당이 복당을 하고 더민주당이 뭔가 이후 전국 그리고 이후 대선 전국까지 뭔가 잘해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뭐 국민의당과 막 이렇게 막 적대적인 어떤 경쟁보다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령 이제 뭐 국회 의사 일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조금 그런 협력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과론이긴 한데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보고 단일화하자고 하는 쪽은 그렇게 더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여야 했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새누리의 지지율 변동과 국민의당 지지율 변동이 어느 정도 맞물려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더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되기보다는 2등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자기들의 그 지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다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확장력이라는 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석 선생님들께서도 이번에 국민의당 출연이 야권의 분열의 효과보다는 야권의 확장력으로 기여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수수께끼의 답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런 무리한 일을 한 거는 박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한 거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야당 쪽 지지자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건 응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응징해야보다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진짜 이거는 너무 암담하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이 이렇게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응징한다 또는 뭐 더 가면 진짜 헬조선이다라는 생각에서 투표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간 야권의 확장은 확장이었는데 어쨌든 민심이 되는 현명에서 아래로부터 단일화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판을 하려면 그래도 당선가능 높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지역구에서는 표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상당수가 정당 투표에서는 어쨌든 국민의당한테도 가고 정의당한테도 가고 이렇게 요런 뭐 교차 투표도 있었고 정의당한테 간 것 같진 않아요. 정의당도 어쨌든 출점이 아니 정의당은 억울할 것 같아요. 야 우리는 공천파동도 없었고 억울하죠. 억울한데 국민의당 바람에 피해자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 찍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투표 3등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당선이 그렇게 많이 된 거 보면 정당 투표에서 1, 2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민의당을 찍고 또 일부는 정의당을 찍은 거고 전체로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한 1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간 거죠. 10%. 저는 3% 빠진 거죠. 그 결과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회피 심리죠. 그래서 더민주당을 찍어줬고 정당 투표에서는 더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대 투표율이 지금 아직 최종 투표는 안 나왔고 뭐 추구조사율 한 13%, 30대도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이제 뭐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그렇게 뽑았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제 영향을 많이 끼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까 조짐들은 선관위 이제 사전 이제 유권자 투표 의향 조사 거기서 이제 드러났던 현상이고요. 근데 다만 그 출구 조사를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출구 조사라는 건 사실 투표자들이잖아요. 근데 투표율이라는 건 사실 기권자들까지 포함해서 얼마만큼 투표를 했냐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더구나 또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사전 투표 때는 또 출구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출구 조사를 가지고 지금 투표율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서 정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지?
출구 주소로 어떻게 투표율을 예측해요? 근데 이제 그 출구조사 그 샘플의 구성비를 가지고 전체 네, 구성비와 이제 비교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출구조사에 응한 사람 중에 20대가 몇 프로다 네. 하면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저번 2012년도에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로는 50대가 90% 투표율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뭐 대다수 언론들이 50대가 이번 선거 결정했다 이렇게 하이드라인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한 2, 3개월 있다가 선관위에서 이제 최종 그 세대별 투표율을 발표를 해요. 그때 보니까 82%? 그러니까 60대보다 조금 1, 2% 차이였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고연령층에서도 이제 잘못 잡은 게 있었고, 출구 조사에서는 20, 30대가 좀 낮게 투표율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실제 최종 결과에서는 그 20, 30대 그 투표율이 거의 70%까지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젊은층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던 선거였는데, 근데 그 출구 조사를 가지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대선 이전에 총선 때가 아주 정말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출구조사로 총선 그 투표율을 이제 그 추정을 했는데 한 30%대인가 굉장히 낮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서 뭐 20대 개새끼론. 그게 이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그때 서울 지역 거를 추정을 했더니 20대가 60%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웅론, 20대 영웅론 쫙 퍼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 40 몇 %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나왔던 건데 이제 출구조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정교하지 못한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이제 결과들을 내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미 언론에는 이제 다 이제 막 기정사실처럼 그래서 저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번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보도들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출구조사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 그 좀 설명은 해주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또 이번에도 기정사실처럼 최종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보면 출구조사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2030 세대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올라갈 거라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도 같은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또 50대, 60대 같은 경우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분명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보면 사실 저번 투표율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이것도 관심 대목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더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최종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판단의 여지를 남겨야 될 대목인데 마치 이제 벌써 다 그 확정적인 데이터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인식상의 혼란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선관위 데이터에서 나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좀 그건 언론사들에서 그런 보도를 할 때는 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로 투표율을 추정하는 건 진짜 문제가 많네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당락을 맞추려면 인구 비례를 신경 쓰면서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투표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20대, 3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건 맞는데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20대 13% 정도 올랐다 해도 50%대인데 저는 그게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20대가 투표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분위기상은. 근데 반이 안 했다.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사전 투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된 거 보니까 20대가 사전 투표는 제일 많이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좀 쟁점이 있는 게 사전 투표가 과연 이제 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좀 편의적으로 그날 할 것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냐. 그거 최근에 가상준 교수님이 논문 하나 썼는데 저번 지방선거 때는 투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은 또 어떨지 모르겠죠. 지금 이제 제도가 확산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사람들만 하는 거다. 투표는 이런 전제를 달면 뭐 그날 할 수도 있고 이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투표를 올리는 거는 나는 유시민 작가 제안이 제일 맞는 것 같아. 10억 원 준다 그러면은 아마 다 100% 투표할 거야.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명을 뽑는데 합친 게 10억이다 그러면은 다 투표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인센티브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10억은 별로 큰 예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그 과자 떡볶이도 당선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차피 투표하실 거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지 않고 투표하시면 되고 요행수를 바라는 분들이 투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번 총선 때보다는 좀 올랐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생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율 오른 것 중에서 지금 5060 세대가 사실 그 사이에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생긴 좀 자연 증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번 투표율이 저번 선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대신 그 구성의 어떤 변화. 2030이 좀 늘고 5060이 좀 근데 지금 5060을 고령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고령층도 장년층. 죄송합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장년층이 자연 증가분이 투표 성향으로 보면 올렸다. 고령층이에요. 네, 전 베이비 부머를 증오합니다. 자, 뭐 굉장히 재밌게 제가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참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박근혜가 처절하게 심판받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봅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유예된 심판이었다. 지난 8년간 사실은 중간중간에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계속 심판하려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래 개혁 정권이 10년 동안에 잘못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계속 그 심판이 유예되는 어떤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가 이기고 파괴가 돼도 근데 이번에 총결산 한번 해주신 거 아닌가. 참다. 예, 참다. 안 그래도 심판하는 분위기, 중간 평가하는 분위기였는데 거기다가 여당이 아까 시중의 여론에 또 영남분 대표는 개지랄을 하면서 이렇게 심판 여론이 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보는데 제가 이 분위기로면 대선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건 대통령의 반응이었어요. 네. 뭐라 그럴까 도대체. 근데 세월호 때랑 똑같다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개혁을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이 청와대 이 대변인은 그런 게 반영된 투표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정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완전히 자기한테 지지하는 유정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나서 그다음에 온 게 유실이라고 그게 해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1년 8개월 남은 동안 뭘 할까가 전혀 반성의 기미는 없고 걱정입니다. 민심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되돌아봤다는지 주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권의 속성으로 보면은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니까. 끝까지 인정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가면 정권 교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너는 5만을 떨어라. 야당이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근데 야당이 실수하면 잘못하면 안 된다.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박근혜 심판론은 되지만 만일에 성향이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그쪽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를 까고 여당 후보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번 총선 이런 분위기가 그때까지 그랬잖아요. 총선 분위기가 대선에서 유리함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특수한 여러 가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신 것처럼 더민주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지금 현 정부 청와대가 친위 쿠데타 비슷한 그런 좀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그건 들어요. 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국회에서 좌절되고 이러면은 틀림없이 반발할 것 같거든요. 아니, 지금 일단 당선자들 조사하는 것도 상당수가 아마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규모 보선이 일어날 거죠. 쿠데타는 무슨 무력을 동원하는 그런 무력이 아니더라도 무리수를 두가면서 새누리당이라는 범정권에서 어쨌든 자기한테 유리한 그렇죠. 후보를 사실상 무리해서라도 세운다. 아니요,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테러 방지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사찰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의사 과정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4대 권력기관은 분명히 동원합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가 검찰총장이 어떻게 물러났나를 생각해 보면 사생활 문제를 터뜨려 갖고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들 사찰하고 그걸 흘리는 일은 분명히 할 거라고. 정태인 소장님하고 좌우. 그게 아버지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제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은 소장님 이게 대선으로 바로 분위기가 간다는 건 무리가 있다. 저는 야당이 우리 정한우 교수님 말씀처럼 협력 관계로 해서 특히 민생 경제 이슈를 잘 이렇게 풀어나가면 대선까지 분위기가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망이라보다는 야당이 주어진 과제죠. 예, 과제기도 하죠. 과제고 희망 안증거리잖아요. 저는 어제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제 오마이뉴스 그 팟짱에 우리 참파 홍보하러 나가가지고 야당이 지금부터 1년간만 정말 민생경제 이슈 중심으로 싸우지 말고 무슨 친논이 비논이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막 서로 헐뜯지 말고
협력해서 민생경제정책 모범 보이면 대선은 저는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그냥 정권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어땠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하고 대선하고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을 거고 또 저처럼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독립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요번 이겼다고 해서 정치인가 안씨를 공격하는 형님. 내가 안철수랑 같은 성씨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또 무슨 얘기? 아니 한우 정태현이 한 편이 되고 안철수 안진걸이 지금 한 편이 된 겁니까? 이건 또 죄송합니다. 무슨 농담입니다. 요새 아재 개그에 재미 들려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왜 그런지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야당 관계에 어떤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번 분당 과정에서부터 사실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저렇게 분당까지 안 하고도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그 정당의 어떤 그 정치력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걸 못 해와서 지금 쪼개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바램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조언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양당 지도부의 모습이랄까 그거와 또 선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또 지금 뭐 치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 보면은 과연 좀 그런 어떤 그 안치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성숙한 관계로의 전환이 가능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정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어쨌든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다음 대선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아까 뭐 어떤 무슨 반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번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론 주도력 자체가 사실은 옛날 같지 않구나는 게 사실은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쪽에서는 또 다시 재집권 전략이나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됐으니까 다음엔 정권을 내줘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또 요번 이 결과를 통해서 다음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찾을 것이고 그런 전략도 찾을 것이고 그런 이슈나 그런 어떤 공약 같은 걸 열심히 찾을 것 같고요. 또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야당보다 지금까지 계속 잘해왔다고 봐요. 그 점에서.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당장 뭐 후보를 찾는 일부터 그리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해서 좀 새롭게 이제 그 차기 대선 전열을 이제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반성과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리셋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다시 묻는다. 냉정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야당도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저는 괜히 또 오만해서 이번에 우리 국민은 오만한 세력을 싫어하니까 저는 야당이 정말 오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새누리당이 가지는 가장 얄미운 장점이죠. 어느 순간 결과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서 자기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천막당사, 빨간 뭐 색깔, 뭐 경제민주화, 그렇죠. 완전히 지난 대선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직권욕, 그렇죠. 뭐 나쁜 의미의 직권욕이 있는데 야당들은 제가 보기엔 직권욕은 없고 자기가 다시 국회의원 하는 게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분당도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분당이 됐고 다행히 그게 광주나 전남북의 민주당 심판론하고 겹쳐져서 지금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을 그 지역에서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이게 자기들 지지가 지금 이 정도 된다고 믿으면 굉장히 오산하죠. 지지율의 요동이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되는 정당이 국민의당이죠. 왜냐하면 그게 확고한 지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실 2당에 대한 실망한 반사 여론이 그리 많이 갖고 그걸로 진보정당이나 정의당이 피해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석 평가를 해놨습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이제 거의 뭐 삭설을 하다시피 했는데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했다기보다는요. 호남이 국민의당을 포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그렇죠. 국민의당이 호남에 포획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우리 광주 전남은 확실한 게 있어요. 다음 대통령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대상이 못 되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다음 대선 때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흔들어 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는 있거든요. 호남. 국민의당이 지역주의를 선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언젠가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 그 지역주의 바람으로만 국민의당이 됐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또는 대선에 대한 어떤 전망까지 다 결부해서 좀 판을 흔들어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호남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호남 거시기들이 거시기를 확 거시기해버린 것은 거시기가 그동안 너무 거시기했기 때문이고 근데 또 호남 거시기들이 이번에 거시기를 거시기해준 것은 그 거시기는 지금 거시기한지 안 거시기한지 아직 안 거시기할게 한번 거시기를 해준 거시기지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지? 근데 그 거시기가 제대로 거시기를 못하면 그 거시기도 확 날려볼 거시기요. 그렇죠. 이게 있어요. 참 듣기 거시기 하네 정말. 거시기인데 딱 오히려 이 여론을 우리가 긍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호남이 지역주의에 포섭되었고 그랬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상으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분당 이후에 2월 이후에 그 양당 정당 지지율 변화를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뭐 제로섬 아니었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처음 분당했을 때는 호남 지지를 보면 비슷비슷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더민주당에서 혁신 작업한다고 하면서 외부 참신한 인물들도 영입하고 한동안 사실 좋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좀 올라갔잖아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그게 호남에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거의 10% 그렇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당보다 2배, 3배 이상 이렇게 지지를 해줬던 호남 여론인 건데 그게 한 달 사이에 저는 지역주의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게 지역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데 한 달 사이에 바뀌었다면 그럼 사실 그 한 달 사이에 호남 유권자들이 더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실망하고 열받은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당장 이제 또 감정적으로 그걸 또 뭐 호남 자민련이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거꾸로 얘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2월 달 그때 보였던 뭔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 표 안 줬다고 화가 나갖고 막 더 뭐 퍼붓는 뭐 그 지역주의니 뭐 저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민심을 찾기 위해서 그 2월 달의 모습 그거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3월 이후에 보여줬던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막 이런 거를 만약 한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밟아갈 거다. 이번 선거 결과를 제일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김종인 대표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그럼 뭐가 올라가던 더민주를 도로 떨어뜨렸냐? 저는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봐요. 본인이 2번을 하는 그리고 1번은 정말 왜 이 사람이 1번일까가 진짜 궁금해지는. 대학에 있으면서 정말 창피해요. 처음에 비례대표가 발표됐을 때 정말 사상 최악의 비례대표고 그다음 그때 보여준 모습 무슨 목리를 부리던 모습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호남 분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비례대표 하는 거 보고 이런 역시 이제 또 호남 분들 거기서 아래에서 이런 개지랄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한번 혼내줘야지 하고 있는데 딱 빌미를 정확하게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저도 국민의당 어쨌든 국민의당 일부 정치인이 지역주의 피해자들한테 지역주의 선동한 건 있어요.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뭐 예를 들면 노무현 중부 때 호남 사람들 다 관직에서 몰아놨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대단히 꼭 그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우리 정한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요 개혁 성향의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야권 지지자들이 호남 민초들의 그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 또는 정권 교체에 누가 더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좀 판을 흔들어보는 그런 아래로부터의 그런 그 뭐랄까 그 울림 움직임은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있는 그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사수석이 누구예요 우리 정찬용이었고 인사수석의 목소리 굉장히 막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정호 선생님은 경상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지금 전라도한테 주게 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정찬용 수석이 지켰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역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전에 민정당 시절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다 장관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은 채워야 되니까. 경력 요건이라면.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않은 전라도 사람들이 계속 장관이 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호남 쪽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만일에
그런 더 민주 비판에 대한 정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많이 컸거든요. 전라도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천했다면 그렇죠. 대단히 좋았을 텐데 사실은 다 이 공천받지 못할 만한 퇴물들을 갖다가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호남 사람들이 틀림없이 한번 응징합니다. 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큰 정당이 국민당이 될 거다. 다만 아무튼 너무 그것을 뭐 지역주의 결과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사실 저도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주어진 과제가 그거죠. 예.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되죠. 자기 정체성을 밝혀내지 못하면은 곧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예. 정한우 교수님도 어떻게 국민의당에 이렇게 조언해 주시나. 어쨌든 40석 가까운 실체가 됐기 때문에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또는 저기 진보정당 지지자들 중에 국민의당을 막 극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여론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현상적인 실체는 또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그래도 조언을 한번 그리고 해주신다면. 어쨌든 이게 기존 정치에 실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지금 대안으로 예, 선택된 측면이 아니, 있거든요. 영남 후보를 그러니까, 안 예. 냈는데도 영남에서 30% 가까운 정당 투표를 보면서 1, 2당에 대한 광범위한 네. 실망이 드러났으니까 그 현상은 저희가 그냥 긍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게 뭔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새 정치에 대한 기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 이제 그 안철수 대표께서 보여주는 가고자 하는 새 정치의 어떤 방향이 뭐냐.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과제는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어떤 정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후 뭐 차기 대권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기존 정치와 정말 다른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그게 뭐 성공하면은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진짜 제1당도 될 수 있고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걸 보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이번에는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권에 있는 후보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쯤 됐을 때 국민의당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당선권에 있을 만한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그런 어떤 비전까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최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나치게 지금 호남에 의존해 있는 이 구조니까. 근데 이제 거기선 또 어떻게 보면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지의 어떤 기반은 새 정치나 기존 정치를 떠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인데 사실은 그 인물이나 그렇죠. 지역적 기반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지역 틀에 머물러 있는 이 간극이 구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극을 과연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냐.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그게 된다면 좋을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더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실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이어서 하나만 여쭈면 어저께 나름 그 정치 기획 분석가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 구도로 대선이 간다는 거예요. 여당 후보 1명, 야당 후보 2명 내지 3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당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민의당이 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 새누리당 표가 33% 나왔잖아요. 마에 35% 깨지고 그래서 딱 33% 보니까 33대 33대 33으로 간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일려 다야 구도가 대선 때에도 구현되는데 심지어 야당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열린 자세로 봐야 된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을 통해서 한쪽이 당선권에 근접한 정당이나 후보가 되고 다른 한쪽이 찌그러들고 뭐 그래서 일려 다야지만 사실상의 1대1 구도처럼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번 대선 때처럼 둘을 합해야 그 상대방과 이제 근접해지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근데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혁신을 통해서 자기가 당선권 단독으로라도 당선권이 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또 만약을 대비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안철수 대표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선거 후 첫 번째 발언이 결선 투표제에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도입하면 아마 정치력을 인정받을 거예요. 그럼 무슨 단일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끝까지 완주를 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그 자체를 헌법학자니까.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그 정치력이 아주 많아져야 될 거예요. 뭐 여당은 절대 반대할 텐데 선생님 개헌 사안이에요? 법률 개정 사안? 저는 아무리 봐도 개헌할 이유가 없다고 개헌 사안 아닌 생각하거든요. 거. 그 헌법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선거를 한 번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결선 투표제를 이제 그 개헌 사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조항이 그러니까 상대 다수 투표제를 진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표현이 안 결선 나와 투표제도 있잖아요. 결국엔 상대 다수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 예, 가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개정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저도 쭉 읽어봐니까 5대에도 뭐 한 번 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다득점자를 네, 뽑는 우리 당론에서. 한상희 선생님은 헌법 전공이십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공이니까 여쭤보는 거. 좋습니다. 자, 정한원 선생님,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세 분한테 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희망의 새 시대가 저는 열렸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오버하지 않아야 되고 자중질환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민생경제 이슈에서 극심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극심한 양극화나 민생으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걸 봐야 되잖아요. 지난 8년에.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리셋 한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 여당에 리셋할 만한 후보가 없잖아요. 요거는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반기문, 오세훈, 김무성. 오늘 김현철 씨가 김무성 끝났다. 김무성도 그랬다는데 측근들한테 이제 난 끝났다.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벌써. 또 30시간 후에 또 뭐 입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우리 약간 재미를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여당에 리셋할 후보가 있느냐. 이렇게 여당에 이렇게 인물기근이 있는 적 있느냐. 오세훈이 종래됐으면 아마 우길승천으로 치고 나왔을 텐데 완전히 다시 한번 오세훈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준 정치인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망은? 여소야대를 맞추신 분이니까. 아니 뭐 여소야대를 맞춘 건 아니고 약간 여대야소가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고. 맞추신 분이 대단한 어느 일이죠. 여론조사 안 한 말은 다 180석 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마음 저수로도 흔들렸기 때문에. 그 흔들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민심을 요동치는 거니까. 아니 유승민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들의 무덤이었죠. 무덤이었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건 사실은 유승민 대표 한 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대통령 차기 후보 조사를 해보니까 두 인물이 이제 굉장히 급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을 했어요. 1등은 여전히 문재인으로 나오고. 문재인 반기문 총장이 비슷하게 나오고,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조금 올라서 그 1등이고요. 거기 좀 올랐고 네, 반기문 그리고, 있고. 근데 그다음에 좀 막 폭으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3등으로 네. 좀 많이 올랐고요. 박원순 시장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방 정부의 수장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더라고요. 일을 하면 잡혀가요. 근데 이제 자 박원순도 분발하시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따지면 사실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제 혼자 살아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는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는 뭐 경로가 있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 그 세작 활동했다고. 그러게 그냥 또 유학생 신분으로 DJ를 사찰을 하고 참 글쎄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포스트 박이 지금 없는 게 그러니까. 여당의 제일 큰 어쨌든 고민인데. 유승민 근데 반기문.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또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라는 게. 근데 나올 만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외부에서 영입하든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온 유승민 전 대표가 하든 뭐 이런 건데, 근데 유승민 의원의 그 지지 그걸 보면 오히려 중도층하고 야당 지지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10%가 안 나와요. 그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근데 새누리당의 어떤 그 차기 어떤 주자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지지층에서 지지받으면서 이게 확장해 나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당 지지층이 너무 약하다는 게 유승민 대표의 굉장히 큰 이제 숙제이자 좀 뭐 딜레마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지금은 안 나타나야지만 이제 잠룡 그룹, 그러니까 뭐 남경필 뭐 지사라든지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없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룹에서 이제 부상하는, 뭐 사실 경로로 보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쪽이 될지 그거는 이제 뭐 그분들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래도 옛날에 6.29 선언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듯이 그런 해프닝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재밌습니다. 아주. 전 딱 하루 기뻤는데 박근혜 대통령 비판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품었던 애들 다 날라갔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급 우울증에 빠졌는데 첫째 진보가 더 망했다. 정의당도 정의당이지만 녹색당 꽤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 노동당 완전 이제 당 해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보수 쪽으로 갔다는 거고 참 절묘하게도 야당 후보들은 다 살려놨어요 이번 총선이. 안철수 대표 살아났죠. 사실 문재인 대표도 이게 진 선거가 아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일여야 다야의 구도에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중요한데 그 새누리당이 진짜 목숨을 걸고 맞겠죠. 그래도 과반이 넘으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저는 아까 그 안 차장님께서 그 뭐 희망의 새 시대 그랬는데 저는 절망의 새 시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똑같은 이유예요. 진보가 완전히 이게 그 전멸한 선거였거든요. 고령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10% 안팎의 정당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저는 거기서 시작하자 이러는 거죠. 예. 진보 정당들도. 사실 그 과거 그 민노당 시절에 만들어놨던 그 토대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 진보들이 좀 뭔가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의당 플러스 진보 정당들의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저희가 뭐 심상정 대표를 모시든 아니면 진보 정당의 뭐 전략통을 모시든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는 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상황이 재밌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암울했던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국민들이 진보는 제가 그냥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건 더 이상 통합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진보는 젊은 사람들을 키우지 않으면 이 진보는 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분들이 대표적인 정의당의 인사들인데 다 젊은 분들 보기에는 인기는 있지만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고령층. 진보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50대 후반 고령층만 있으니 진짜. 아니 20대들 사이에서도 정의당 뭐 진중권, 유시민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다만 새로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 명사 진보라는 게 명사 중심으로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의당 젊은 뭐 명사도 있어요. 젊은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젊은 스타가 지금 없는 조성주가 좀 떴는데 이번에 뭐 비례 너무 그리고 너무 뒤쪽에 있었고. 예,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번 선거를 총평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뭐 좀 주의해야 된다거나 저희가 총선 때도 열심히 캠페인 했는데 뭐 대선 때는 뭘 해야 된다거나 시민사회 역할 뭐 이런 주문도 좋고 마무리 말씀 그래서 뭐 한 시민사회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반성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로 이제 대부분의 분석을 그러니까 공급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가령 선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정당이 어떤 캠페인을 하고 어떤 후보를 내놓고 거기에 이제 사실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진짜 그걸 수요하는 수요자들, 유권자들 차원에 대한 분석 틀이나 이런 건 굉장히 사실 취약하구나. 이걸 좀 개인적으로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당들은 어떻게 뭐 이슈니 뭐 후보니 뭐 전략이니 뭐 차원도 나눠갖고 막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유권자들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뭐 불만이랄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가령 왜 투표라는 걸 이번에 통해서 만약 투표율이 높아졌다면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을 이유들이 많은 것 같은데 투표장에 갔다면 그건 뭔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딱 뚜렷하게 지금 가설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유권자들에 대한 연구나 좀 관심이 너무 없었구나. 그래서 좀 앞으로 좀 그런 걸 균형을 좀 잡아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다음 뭐 선거 때쯤에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자랑할 정도로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제 스스로 좀 부끄러웠던 선거였습니다. 유권자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그리고 사실 그게 기본인데. 사실 그게 지금 여론조사 정치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민초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읽어 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어느 정당 지지합니까 하고 대충 그냥 조사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민초들이 기본 밑바닥에 있는 여론들을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표 몇 프로 이 숫자만 그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밑바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뇌물하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정원호 교수님? 아예 처음부터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하시냐 아니냐. 그래서 분노가 있냐 없냐.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 거기에 민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데서는. 물론 그게 살만하지 못하다, 분노한다, 변화했다는 게 뭐 바로 야당 지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대변혁을 바라면 민심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아무튼 민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 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감히 시민사단체들 약간 칭찬해 보면 시민사단체 일관되게 분노한 유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혼용보다는 집고세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 냈거든요. 물론 저희들의 영향력도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0만 명이 전략적 행위를 했거든요, 지금. 이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유권자 분석이 어렵냐면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다 딴 생각한. 근데 이번에는 1000만 명이 전략적 행위를 할 정도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이 일어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1000만 명이 지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응징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 전체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제는 선거라는 걸 이용할 줄 알게 된 거죠. 근데 딱 선거 때만 이용하게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지. 정치를 복원해서 평소에 목소리를 잘 반영해주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1000만 명은 어떻게 나온 1000만 명이에요, 선생님? 아니 전략적 행위를 한 야당 쪽에 둔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른바 교차 투표를 한 거 아니에요. 1000만 명이 수치가 그게 다 잡혀. 근데 참 그거 하나는 좀 용어 하나만 바로 잡으려고. 교차 투표 아니죠, 사실. 크로스보팅 아닌데 이제 그렇게 그거는 쓰죠. 의회에서 이제 그 자기 당론하고 다른 투표를 할 때 크로스보팅 교차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고 뭐라고 이렇게 제일 나나요? 복합제도에서 이제 뭐 지역구는 여기 주고 이거를 분할 투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플리팅 이제 그러니까 쪼개서 이거는 요당, 요거는 지역은 저당. 2번을 찍고 정당 3번이나 4번을 찍은 그게 한 1000만 명쯤 된다는. 아니 그건 제가 정확히 세본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치에 대한 응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데 뭔가 좀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 우리 정원호 교수님도 좋아하실 분인데 서복경 교수님이랑 한 번 더 총선 분석을 또 진하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진보정당 걱정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진보정당의 전략통으로 한번 불러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한번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동안 우리 참판 역사에서 가장 길었어요. 사실은 한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거 분석은 재밌어가지고 정원호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태인 소장님, 한상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